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5%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되었고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눌리면서 증시가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3,800억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수, 기관 투자자 76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400 중반에서 코스피는 형성되었고 한번 반등을 이어가는 듯 하면서 꺾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1선에서 계속 저항받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21선, 61선, 21선 모두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일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코스피가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 투자자가 지수 방어 차원에서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동안 이 11월 중순부터는 꾸준히 들어와 줬는데요. 사실 합쳐도 1조를 매수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많이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금융 투자 위주로의 오늘 매수세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외의 투자자들은 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였다. 기관 투자자가 4천억 가까이를 매수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단 라인을 지금 이제 지지를 하면서도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21선조차도 지금 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1,200억을 매수했지만 지수는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지수를 방어하면서 뭔가 끌어모으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내려가는 대로 놔두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물량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수급이 그렇게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760억 매수했지만 금융 투자가 대부분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오늘 한번 봐야 되겠지만 11월 29일 금요일에는 또 다우 나스닥은 올라가면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도 0.8% 올라갔고요. 상해종합도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만 혼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지금 세계 증시에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7.2원 정도 올라가서 1,403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낮추었습니다. 3.5%에서 3.25%가 되었고 이번에 3.0%까지 금리를 낮춰버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 기준금리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런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러한 고환율이 유지될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또 한 번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내리고 환율 올라가고 또 환율 1,400원을 방어하면서 진행될 거고 외환 보유고는 또 줄어들 거고요. 그럼에도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 상황, 한국 전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고환율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우리나라의 이 체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이런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는 또 12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또 한 번 우리나라 증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환 시장을 보게 되었을 경우 엔달러가 150엔으로
지금은 아직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지만 최근 한 달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N달러가 156에서 지금 1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일본에 대한 12월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기 때문이고요. 일본의 금리 발표는 12월 20일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지금 달러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일본이 엔화의 금리를 높였을 때 당연히 엔화를 싹 이제 걷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0.1을 거의 5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6년 가까이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서야 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0.2%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올린다? 그럼 이제 점점 이제 나가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부채가 늘어날 거고요. 그럼 부채를 빨리 메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 있던 자산들을 빠르게 매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들을 매각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겠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다. 좋은 것들은 그냥 놔두고 앞으로 좋지 않을 것 같은 좀 이제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 자산 위주로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증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일본의 이 자금들이 일본 쪽으로 싹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도 우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달러도 계속 강세, 일본 엔화도 이제 강세를 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를 떨어뜨려서 원화의 가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대로 안정적으로 조금 흘러가고는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75%를 내렸음에도 아직도 4.2%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69%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족족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더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가 한국은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금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이 자산들, 투자되어 있던 자산들을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에도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한국 주식 다 빼야 되냐? 사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테마별로 강세를 띠는 테마들을 몇 가지 이제 짚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코스피에 전체적으로 이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지표를 보았을 때는 미국 증시들 지금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지만 사실 뭐 선물 지표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장 마감 때까지 변화가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고 해외 증시는 버티거나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디커플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리뷰, 이제 증시 리뷰 끝내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2.13% 하락했고요. 27,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시간의 거래는 훨씬 이제 평소보다 줄었고요. 2650원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 떨어졌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별 거래도 320만 주로 최근 대비해서는 확 줄어든 모습이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계속 2만원대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한 소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전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쉽사리 이 아래로 다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불확실성을 또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소스가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뭐 불발되거나 웨스팅하우스가 또 한 번 태클을 걸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의 추가적인 소송을 걸거나 뭐 합의에 대한 불발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합의에 대한 막바지라고 계속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 속에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올라갈 만한 소스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제 계속 코스피에 대한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좀 없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코스피에 대한 하락세 대비해서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위로 들기 시작했고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선 이탈했지만 사실 뭐 이전에 횡보하던 그런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때 올라갔던 거 다시 떨어지고 뭐 골드만삭스가 들어왔을 때는 또 올라가고 들어오지 않을 때는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르고 내리고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정말 이제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좀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바짝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10만 주로 오늘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3만 주 매수.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4만 7천 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12만 8천 주를 매수했고요. 투시는 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뭐 잠깐 매도를 했다가도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 매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의 장기적인 매수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분을 상당히 많이 늘려놨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137만 주로 잔고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뭐 별로 변화가 없죠. 137만 주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잔고는 최근에는 뭐 크게 중요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12만 4천 주가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은 5만 4천 주, 그래서 차이 한 7만 주 정도가 상환되었습니다. 1250만 주로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잔고는 계속 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원은 보시면 뭐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매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신한증권이 매도로 좀 잡혔고 전날에도 JP모간의 매수세, 그 다음에 신한증권의 매도세 이렇게 교환이 되는 모습.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으로 흘러갔습니다. 평소 패턴과. 그래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움직임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 교환 물량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계속 그러한 이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만한 소스가 오픈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계속 그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시간이 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9만 9천 주 매도해서 당일 물량 5만 8천 주가 매도가 되었고요. 뭐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보유량 변화 거의 없었고요. 23.25%로 보유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에 야금야금 이제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10월부터 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를 보시면 두 달 동안 1,0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빠졌고 투신 투자자가 320만 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59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달 동안에 거의 이제 1%에 가까운 지분을 연기금 투자자가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일매일 꾸준히 물량을 확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장기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6.8%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지만, 최근에 저 매수세를 이제 따져봤을 때는 7% 중반대까지 아마 보유량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종 이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보유 타겟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성장주, 그 다음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그런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연기금 투자자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저 지분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지분만 합쳐도 이제 거의 30%에 달하는 지분이 확보가 된 거고요. 대주주 지분이 30%대로 낮춰지긴 했지만 사실 그 나머지 투자자들은 계속 지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온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리스크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증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약간 좀 그런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위험할 때는 또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합병에 대한 투표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증권사에 이제 문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대행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해도 되겠지만 직접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직접 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한번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저는 이제 네이버라는 페이지, 네이버를 쓰고요. 전자투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K보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라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내 손안의 주주총회 해서 이제 이렇게 투표하기라는 형태로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주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통신사 인증서를 써도 되고요. 카카오 인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카카오 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인증을 누르면 이렇게 성명 입력, 그 다음에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걸 한번 입력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다 입력하고 동의를 다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카카오 앱에서 인증을 완료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나오게 되고요. 휴대폰이나 뭐 PC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고 인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인증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주주 투표 위임 가능한 이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임시주주총회가 12월 12일이다. 그 다음에 행사 수여 기간이 이제 12월 2일에서 12월 11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을 보게 되면 오늘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라는 이런 표시가 나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투표 행사를 들어가서 투표 행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분할 합병계약서 승인의건 해서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표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누르고 전자투표 행사를 누르게 되면 전자투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또 이렇게 카카오 인증을 아까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증을 하라고 표시가 뜨게 되고요. 네, 인증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를 진행해 보았고요. 네,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이제 12월 12일에 반대로 투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합병에 대한 소식은 합병에 대한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이제 다음 소식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합병에 대한 반대를 ISS라고 이제 글로벌 이 자문사가 한번 이제 반대 공고를 했었죠. 근데 또 하나의 이 합병 글로벌 자문사가 이제 글래스 루이스인데요. 그 글래스 루이스는 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지금 의견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쪽은 지금 증거가 불분명하다, 대주주를 위한 그런 이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전체 이제 이 두산 밥켓에 대한 절대 가치를 따진다면 절대 가치는 당연히 높습니다. 두산 밥켓.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현 상황에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필요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비용이 더 크다라고 본다면 그 절대 비용을 조금 깎아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로보틱스라는 기업 아래에 두산 밥켓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밥켓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하겠는데 그 밥켓을 로보틱스 아래에 붙이는 그것, 그 다음에 밥켓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깨림직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다고 자금을 마련을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지주사 입장에서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계속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합병하려고 하고 있고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가 최근에 두산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좋지 않은 이 전망이 예상되죠. 반도체 시장이 갑자기 이제 기대치보다 성장 전망이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수소 연료전지 쪽인가요? 수소 기업도 마찬가지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지주사 입장에서도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큐벡스 매각, 그 다음에 다른 그것도 이제 합병을 전제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비용들을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바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하려고 요리조리 엮다 보니까 나온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에 대한 이 상황도 클 겁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을 주주들에게 좀 유리하게 바꾸긴 했지만 그 전체적인 그림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유상증자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장난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비를 꾸역꾸역 짜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계속 크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합병을 엄청나게 반대한다, 엄청나게 찬성한다, 둘 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저는 제 돈을 지켜야 되고 구독자들과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보험이 매수 청구권이다. 현재 주가가 27,700원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입장에서는 지금 89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원, 190원 정도가 싸죠. 지금 주가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코스피가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 제 생각에는 크게 요 가격대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 보험이 있습니다. 2890원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대를 한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찬성을 하는데 반대를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저는 더 권유를 할 생각은 없고요. 본인들의 선택에 맞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아마존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SMR 기업에 3.3억 달러를 추가 투입을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사업 탄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마존이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길래 이런 소식이 나왔느냐? SMR 전문 기업 X에너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2달 전에 7천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7천억 투자 이후에 2달 만에 4,600억을 투자로 집어넣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마존이 지금 X에너지에다가 1조 2천억 가까이를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올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이 금액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런 여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이 X에너지가 큰 투자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X에너지는 사실 이전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장에 대한 시기를 좀 늦췄는데 또 그때에 맞춰서 또 이렇게 투자가 크게 나왔다는 거 봤을 때는 또 상당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미국 워싱턴주의 전력회사인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추진하고 있는 SMR 도입 타당성 검토에 추가 비용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마존과 ENW는 미국 워싱턴주 햄포드 부지에 X에너지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거는 최대 12대 모듈의 SMR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96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지금 DLENC가 이 X에너지에 투자를 했고요. 특히 DLENC가 이 X에너지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DLENC는 EPC 사업권을 따내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너지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를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추후 기자재와 주요 기기들을 생산하는 협력을 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X에너지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요. 추후에 다음 프로젝트에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2021년에 일찌감치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통해서 기기 제작 능력을 검증을 했고 이제 기자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후에 이 X에너지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이 협력을 더 강화하고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기자재 공급권을 따낸 만큼 이 X에너지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내에 있는 SMR 이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힘을 크게 받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파운드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수원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황주호 사장이 직접 SMR 파운드리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00기가와트의 미국 원전 시장을 정주행했다. 그래서 미국이 벌써 이제 이 원전을 3배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50년까지 원전을 200기가와트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SMR 프로젝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SMR 제작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는 지금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프랑스, 한국 이런 쪽에 이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 러시아는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네 개국이 힘을 합쳐도 상당히 지금 이제 이 비용이 많이 들고 프로젝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가능성 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테라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홀텍사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오클로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테라파워는 SK와 협력하고 있고 홀텍은 현대건설,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엑스에너지는 DLENC와 두산에너빌리티, 오클로는 이제 한국 기업과 직접적으로 지금 뭐 계약을 하거나 협력하진 않고 있지만 곧 이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클로에서도 우리나라에 방문을 자주 해서 이렇게 SMR에 대한 사업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해상원전이라든지 뭐 웨스팅하우스도 이 SMR을 준비하고 있지만 SMR 외에 대형원전도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모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원자력 관련해서 이 제조 기술 역량과 그 다음에 원천 기술과 그런 차세대 기술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상황과 이제 미국과 원전 수출에 대한 협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맞물리고 있고요. 12월 안에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밀린다면 이제 내년 초까지도 갈 거고요. 그래서 산업부 장관과 저 한수원 사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와 그 다음에 미국과의 그런 원자력 협력을 통한 저런 파운드리 역할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확신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언제 나오는지가 우리의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풍력 시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원자력 발전은 지금 미국,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위주로 노리고 있지만 해상풍력 시장은 국내 시장 위주로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울산 반딧불이, 한동평대 해상풍력, 야월 해상풍력 등 이제 풍력 기자재 수주가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가 700메가와트 규모의 또 프로젝트의 수주가 성공되면 풍력 발전 기자재 사업 실적이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두산 이 지오솔루션은 이 풍력 기자재 생산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풍력 기자재를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그 풍력 프로젝트를 EPC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설치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두산 지오솔루션이 하기 때문에 엄연히 사업 영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터빈 이 수주가 상당히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올해 12월 안에는 좀 이제 이 해상풍력에 대한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대규모 해상풍력 이 수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들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수소 시장까지 이렇게 오픈이 되고 있고요. 세계 첫 청정 수소 발전 시장이 지금 이제 당진에 있는데 여기에 남부 발전이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의 목표는 이제 암모니아 가스를 이제 혼소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 암모니아 가스를 활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LNG 가스 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대형 이 가스터빈을 유지 보수를 하고 그런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 수소와 풍력, SMR, 원자력, 그 다음에 뭐 LNG 쪽 가스터빈 이쪽이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술력을 본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해서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는 상황이고 이제는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합병은 오늘 이제 반대로 마무리를 했고,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제 각자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합병이 통과가 되든 반대가 되든 저는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12월 12일에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도 이제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1월 만약에 매수 청구권 행사가 끝나고 완전히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월 25일까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12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